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한밤중 젊은 며느리는 다급하게 울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무언가 차마 말 못할 사연을 담은 듯한 눈빛. 시아버지는 3일 밤 연속 정확히 같은 시간에 며느리의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 올해 28입니다. 남편 준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이제 갓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있는 3층짜리 주택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대가족 살림의 며느리로서 참고 양보하는 삶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지만 어느 날 밤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뼛속까지 시린 겨울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막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다급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버님 댁에서 송년회가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건 그 노크 소리가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마치 겁에 질린 듯 다급하게 울렸다는 점입니다. 저는 몸에 목욕 가운을 두른 채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린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야, 나다, 아비다, 문 좀 열어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이라니요. 아버님은 원래 엄하고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는 식사는 했니? 나 오늘 준호 출근시켜줬니? 같은 의례적인 질문 외에는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런 아버님이 제 방문을 두드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한밤중에 말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문고리를 잡은 손이 망설여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문 열어라. 할 얘기가 있다. 저는 가운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문 너머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직 옷을 다 챙겨 입지 못해서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크 소리가 멎는가 싶더니 갑자기 누군가 나무벽을 세게 치는 듯한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서야, 문 열어. 아버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윽박지르는 듯한 말투였죠. 온몸이 차갑게 식고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한밤중에 제 방 앞에 서서 명령조로 문을 열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느릿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문에 귀를 대보니 더 이상 아무도 서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의 모든 불을 켜고 책상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저 빨리 아침이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식사를 하셨죠. 어젯밤 일에 대한 언급도 이상한 눈빛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방문에는 분명 부딪힌 자국으로 인한 작은 흠집이 남아 있었고 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많이 취하셨나 보네. 어제 큰아버지랑 술을 좀 드셨거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하지만 제 직감은 이게 단순히 술주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문 밖에서 또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직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거나 상상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제 말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죠. 시아버님은 마치 그날 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를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휴대폰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문을 굳게 잠그고 불을 끄기 전에 최소 3번 이상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남편은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창 모임이 있어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죠. 밤 11시쯤 막 잠이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달칵, 달칵.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53분. 저는 소리치지도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외출한 틈을 타 오후에 제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죠. 저는 사무직이라 이런 기계를 다루는데 조금 익숙했고 10분 만에 설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야간이라 화면이 흐릿했지만 형체를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제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고리를 돌리며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몇 초 후 아버님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께 제 방 열쇠가 있는 걸까요? 결혼하고 이 방을 쓸 때 남편은 우리 부부만 쓰는 공간이라 아무도 열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남편이 직접 자물쇠를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시아버님께 열쇠가 있는 걸까요? 저는 공포에 휩싸여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다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았고 머릿속에는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녹화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으로 달려가 스피커로 음악을 아주 크게 틀었습니다. 제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음악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 30초 후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심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몰래 아버님을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하고 근엄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빨랐고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저 혼자 있을 때 저는 방문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나사를 풀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 자물쇠는 이중 홈 구조로 자물쇠를 교체하지 않고도 보조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물쇠 가장자리에 아주 새로운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최근에 열쇠를 꽂아보거나 열려고 시도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또 제가 망상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니 명확한 증거도 없이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몰아세울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 안전고리를 하나 더 달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에 걸어 잠그면 방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쇠로 된 고리였죠. 그리고 카메라 영상은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하고 비공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세 번째 밤, 저는 감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면등을 환하게 켜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11시가 막 지났을 때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가벼운 소리였지만 저는 단번에 아버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하니 시아버지가 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고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거의 3분 가까이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몸을 숙여 문틈으로 안을 엿보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안 들어왔어? 응, 나 아직 안 자. 응, 5분만 더 기다릴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님의 그림자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더니 등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버님의 체면을 지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내일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시간이 흐르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고 어서 날이 밝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다 침대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도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볼 때는 완전히 맨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9시쯤 남편이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아프다며 중얼거리더니 창가에 앉아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왜 이렇게 얼굴이 헬쑥해? 저는 대답 없이 남편을 오랫동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아버지의 체면을 한 번 더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문틈에 바짝 붙어 있던 그 눈빛, 마치 내 방에서 사생활이라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듯한 감시받는 느낌을 떠올리자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차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내가 찍은 영상이 있어. 당신이 좀 봤으면 좋겠어.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손안의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방문 앞에 서서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려는 장면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가 문틈에 바짝 몸을 숙이고 마치 나무 판자 결을 하나하나 훑는 듯한 그 눈빛은 다시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준호 씨는 갑자기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누구 감시하려고 카메라 설치한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굴 감시한 게 아냐. 불안해서 설치한 거야. 안 보여? 당신 아버지가 한밤중에 우리 방 앞에 서 있잖아. 문을 열려고 하잖아.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그는 팔짱을 끼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방을 착각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방을 착각해?
사흘밤 연속으로 준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만하는 게 좋겠어.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명확한 것도 없잖아. 이 일 크게 만들 생각이야.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냐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편드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외면하는 그의 방식은 마치 제가 두 명의 무심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시아버지와 아내를 보호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한 남편.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일어나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하지만 소란 피우지 마. 우리 아버지는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당신이 이런 얘기 떠벌리고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화장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막을 새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 집안에서의 카메라 촬영,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시동생 등 남편의 가족에게 사생활을 침해당하거나 위협,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고도 대부분 묵살당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인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나오도록 프레임을 잘라 서류 봉투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친구에게 영상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연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따금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근엄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캐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츠러들면 그들이 저를 짓밟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을 굳게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지만 비공개로 설정했습니다. 문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삭제할 수 없게 기록되길 바랐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질 무렵 익숙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함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바싹 대고 볼륨을 높였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어머님이 가볍게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어머님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문 좀 열어주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저는 숨을 죽인 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한밤중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움츠러든 제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아가, 문 좀 열어주렴. 어머니랑 얘기 좀 하자. 저는 굳게 잠긴 문고리 옆에서 가볍게 떨리는 손을 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복도나 계단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갓 시집 왔을 때 저를 달래던 그 부자연스러운 상냥함으로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옷 갈아입고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대처하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괜찮다. 기다릴 수 있어. 그냥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니까. 어머님은 여전히 인내심을 보였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기만 한 톤이 아니었죠. 저는 옷장을 여러 긴 외투를 걸쳤습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녹음과 녹화 기능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전고리를 풀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을 한 바퀴 훑은 뒤 제게로 향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몇 초 더 보더니 짧은 한숨을 쉬고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요 며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 안다. 준호한테 대충 얘기도 들었고 카메라 설치하고 영상 찍고 대체 아버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 씨가 전부 말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단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당연한 반응을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자락을 매만졌습니다. 그럼 이 집안일이 밖에 알려지면 아버님 명예뿐만 아니라 준호, 나, 이 집안 전체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생각 안 해봤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제 안부를 물으러 온 게 아니라 경고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생각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 일도 없는 척 조용히 있으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님, 며칠 밤 내내 아버님이 한밤중에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이나요. 그게 작은 일이라고요. 어머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해 못하는 사정이 있단다. 내 아버님,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이야. 그런데 2년 전에 가벼운 뇌졸중을 앓으신 후로 가끔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도, 특히 준호가 이 사실을 알길 원치 않으셔. 당신이 약해 보이고 자식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걸 두려워하시거든. 그래서 가끔 잠결에 몽유병처럼 돌아다니시거나 한밤중에 깨서 여기가 어딘지 헷갈려 하시기도 해. 아마 너를 나나 아니면 예전에 간병해주던 간호사로 착각하셨을 수도 있어. 노인네들 정신이 그렇잖니. 이해하지.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들, 문틈으로 저를 엿보던 그 방식은 기억이 흐릿한 사람의 몽롱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또렷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편찮으시다면 더더욱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그냥 넘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아가, 솔직히 말할게. 네가 이 일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가족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거야. 준호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널 예전처럼 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장담 못해. 저는 마치 뺨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맞은편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서 필요 없어요. 누구든 저를 예전처럼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게는 안전이 필요해요. 이 집이 그걸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저는
제 발로 나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이것만 명심해라. 가정 없는 여자는 껍데기일 뿐이야. 시댁을 잃으면 너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밤 가족에게 감시당하며 공포에 떠는 것보다는 차라리 껍데기가 되겠어요. 어머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분명히 말했다. 이건 집안일이야. 만약 밖에다 떠들기만 해봐. 날 원망하지 마라. 저는 일어서서 제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다는 건 잊으셨나 봐요. 어머님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초, 2초가 흐른 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휙 돌아섰습니다. 제 등 뒤로 방문이 세차게 닫혔고 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눈은 따갑게 아려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친구 지연이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무서울 정도로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 준호 씨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어느 일요일 아침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늘은 제 마음처럼 무겁고 흐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맨 채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한때 시댁이라 불렀던 곳,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평생 안주할 곳이라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밤의 공포를 겪은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계속 머무른다면 저는 제 자신을 잃게 될 거라고. 지연이는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제 짐을 실어주었습니다. 가자. 일단 우리 집에 며칠 있다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엄마 집에 갈래. 우리 엄마. 지현이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 아니, 하지만 언젠가는 아셔야 할 일이야. 저희 어머니는 외곽의 작은 단층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힘들게 키워 대학까지 보내셨죠. 제가 결혼한 후로 어머니는 항상 시집가면 조금 참고 살아라. 시댁에서 버릇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말 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께 숨겨왔습니다. 제가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으로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섰을 때 어머니는 묻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요. 무슨 일이니? 준호 서방이 무슨 짓이라도 했어. 아니면 시댁에 무슨 일 있니? 저는 엄마를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한밤중에 노크 소리부터 문틈으로 본 시아버지의 눈빛, 카메라 영상, 시어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준호 씨의 무서운 침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세상에, 왜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았어?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남들이 믿어줄지 몰라서 숨기게 되는 법이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여기서 지내. 넌 혼자가 아니야. 이 집은 내 집이다. 누가 너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이 엄마가 가만 안 둬.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고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는 355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도록 느리고 규칙적인 숨소리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침묵.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갑자기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렸습니다. 도망치면 끝날 줄 알았어, 이년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낮고 단호하며 증오에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고요? 대답 대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메마른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방금 싹 텄던 안전함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그 번호를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 정보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는 번호도 아니었고 카카오톡 계정이나 신원을 추적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다시 걸어보니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틀림없이 내 시댁 식구들일 거야. 얘야,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직접적인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전체와 법적으로 맞설 용기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녹화 및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백업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모든 것을 지연이에게 맡겨 처리해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누구세요?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달려나가 보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대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잠을 못 자 퀭한 눈, 손에는 서류 봉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데리러 왔어. 저는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데리러 와. 당신이? 미안해. 당신 화난 거 알아.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던 거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어머니도 아버지를 감쌌다는 거 인정하셨어. 어머니도 오랫동안 압박을 받으셨대.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때는 익숙했던 얼굴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이야. 자물쇠도 바꾸고 분가도 할게.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 이번 한 번만 날 믿어주면 안 될까?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굳은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준호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날 믿게 하고 싶으면 말보다 더 많은 걸 해야 해. 당신 부모님과 맞설 용기는 있어? 준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초, 2초, 3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저는 그가 이해되면서도 이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돌아가. 당신이 정말 내 편에 설 용기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와. 그게 아니면 여기서 끝내자. 준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번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만난 지 사흘 후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집을 청소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온라인으로 일을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렸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직감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그날 점심 제가 방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어머니가 크게 부르셨습니다. 민서야, 택배 왔는데 뭐 시킨 거 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제가 나가보니 어머니는 갈색 테이프로 꼼꼼하게 포장된 네모난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택배 기사는 이미 가버린 뒤였습니다. 상자 위에는 김민서님께 직접 전달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불명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보내는 사람 주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지 않는 게 좋겠다. 불길한 물건일지도 몰라. 저는 몇 초간 망설였지만 결국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커터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는 두꺼운 테이프와 단단한 골판지로 아주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어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뭉치와 검은색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뭉치를 먼저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샤워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길고 젖은 머리카락, 몸에 두른 목욕 타월, 시댁의 옅은 녹색 타일이 깔린 익숙한 욕실, 모든 것이 조작일 리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제가 옷도 입지 않은 채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사진은 아주 높은 곳에서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고 경악하셨습니다. 세상에, 민서야, 이게 다 뭐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뭉치를 끌어안고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안에는 5분 남짓한 길이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장 구석, 보통 사람은 절대 신경 쓰지 않을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각이 아주 넓어서 침대, 옷장, 방문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녹화 시간은 남편이 며칠 집을 비웠던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신혼 초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감시하고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는 협박의 도구로 보내온 것입니다. 저는 그 범인이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으며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분간의 절망 끝에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모든 사진을 다시 찍고 두 번째 휴대폰으로 USB에 영상을 녹화한 뒤 3개의 다른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친구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30분 만에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들, 시댁에서 찍힌 거 확실해. 확실해. 욕실도 알아볼 수 있고 화장대 구석에 내가 쓰던 화장품도 찍혔어. 알았어. 바로 고소장 준비할게. 몰래 촬영하고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건 심각한 범죄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워. 이걸 보낸 사람이 더 심한 걸 가지고 있을까봐. 지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럴수록 더 빨리 처리해야 해. 망설일수록 놈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크게 버리기 전에 한 가지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예요. 당신 집 욕실에서 찍힌 제 몰카 사진이 담긴 소포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그 사람을 찾아냈는데 당신 집 식구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사진? 당신도 알잖아요. 그 카메라는 저절로 천장에 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민서야, 진정해. 나는 정말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정말이야. 날 믿어줘. 내일 오전 10시 예전에 가던 카페에서 따로 만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카페에 도착해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빛은 극도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제가 샤워하는 모습이 담긴 인화된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물을게요. 우리 방에 카메라 설치한 적 있어요? 아니, 절대로 없어. 그럼 누가 한 거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시아버지가 방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열쇠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은 필요 없어요. 행동이 필요해요.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만약 또다시 침묵을 선택한다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준호 씨는 사진을 쥔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만남 이후 저는 준호 씨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지난번처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었죠. 저는 이미 준호 씨를 과거의 사람으로 여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밤 11시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이걸 봐야 해. 첨부된 것은 1분 남짓한 길이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영상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에 숨겨진 카메라였습니다. 벽 한쪽 구석에서 아주 은밀하게 촬영된 듯한 구도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아래쪽에 작은 서랍을 열더니 수많은 USB와 메모리 카드가 담긴 비닐 봉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USB 하나를 꽂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욕실, 침실, 민서자료, 클로즈업, 숨겨진 각도 같은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소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나 정신이 혼미한 사람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저장고, 전문적인 스토커의 소행이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준호 씨는 카메라를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맹세할게. 난 정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당신을 믿지 않았던 거 정말 미안해. 이제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 아버지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었어. 당신이 막 시집왔을 때부터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 저에게 안부를 묻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가 뒤에서는 저를 사냥감처럼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인 친구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영상 나한테 보내. 원본 추출해서 내일 당장 고소장 접수해야겠어. 이 사건 세상에 알려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 불법 설치, 몰래 촬영, 협박, 민감한 사진 전송, 그리고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유포 가능성까지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지연이는 베테랑 변호사답게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성폭력 처벌법 등 이것은 더 이상 민사적인 침해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불법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수사관은 진지한 태도로 서류를 접수하며 말했습니다. 즉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씨의 방에서 압수한 장비들과 이준호 씨가 제공한 USB를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가족 내 여성 구성원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60여 개 발견되었으며 특히 신고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된 흔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널리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현재 긴급 체포하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틀렸었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이 결혼도 지키지 못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원망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준호 씨는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이해해. 그저 당신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말만 해. 바로 달려올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는 누구도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당신이 변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2달 후 저는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조용하며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히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일을 구하고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부유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제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면 하늘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올 용기를 내준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떠났고 신뢰가 사라진 결혼 생활을 끝냈으며 가족의 기둥처럼 보였지만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어 살던 시아버지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슬비가 내리고 소나무가 속삭이며 제가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도시 강릉을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요. 제가 얻은 방은 작은 언덕 위에 있었고 하얀 벽과 파란 창문 그리고 앞으로는 안개 자욱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몇몇 온라인 잡지와 여성 심리학 채널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자 한자 글자를 써내려가는 것은 제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낯선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새벽이시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며 업무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 앱에서 낯선 계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메시지는 단 3단어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서 씨.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모호한 느낌이었죠. 보낸 사람의 정보를 확인했지만 프로필 사진도 이름도 없이 단 하나의 기호만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네. 하지만 잊지 마. 영원히 안전한 비밀은 없어.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공포로 얼굴이 화끈거렸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하나 전송되었습니다. 망설여졌지만 알아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보조 휴대폰으로 가짜 지메일 계정에 로그인하고 링크를 복사해 시크릿 모드로 열었습니다. 몇 초간의 로딩 후 영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제가 지금 있는 강릉의 원룸이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커튼부터 화장대, 작은 소파까지 모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었죠. 더 끔찍한 것은 영상 속에서 제가 상의를 탈의한 채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는 책장 위 천장 구석에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사 왔다고. 이사 올 때 구석구석 다 확인했다고. 어떻게 아직도 누군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던 거지? 저는 그 밤에 즉시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서랍, 문틈, 전등을 열어보았습니다. 마침내 침대 옆 스탠드 조명갓 안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도 저는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칩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하고 바닥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머리는 윙윙 울렸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뼈 속까지 파고드는 분노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급히 서울로 돌아가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영상, 강릉에서 찍힌 거 확실해? 확실해. 지금 내 방이야. 카메라도 찾았어. 지연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2의 인물이 있는 것 같아. 그 변태 늙은이 혼자 한 짓이 아니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공범이 있었거나 아니면 심지어 지난번 소포를 보낸 장본인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거대한 감시망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그 카메라랑 영상들이 필요해. 사이버 수사팀이랑 협력해서라도 이 사건 그냥 넘어가게 둘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의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그의 아버지가 구치소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죽으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 아버지 혼자 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 아버지를 도구로 이용했고 이제 그들이 입을 막으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어. 태식이라고 내 사촌 동생인데 예전에 우리 집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했었어.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걔가 당신 방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본 적이 있어. 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태식이라는 이름, 맞아. 언젠가 집에서 전등을 갈 때 마르고 음흉한 얼굴을 한 젊은 남자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던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술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설마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고향을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으로 서류를 만들게
배우를 추적해야지. SNS, IP, 전자지갑, 뭐든 뒤지면 나오게 되어 있어. 저는 입술이 굳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와의 통화 후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태식이라는 이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사촌 동생이 이제는 제가 시댁에서 보냈던 어두운 날들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제 직감이 이미 그에 대해 경고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해서 샤워를 한 날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우연히 태식이 3층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3층에는 저와 준호 씨의 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선을 점검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 담긴 병적인 욕망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그저 시골 출신의 전기 기술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로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이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친구에게 연락해 제게 영상과 사진,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익명 계정들의 IP 추적을 부탁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익명 계정 중 하나가 경기도의 한 PC방 IP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속자는 VPN을 사용했지만 제 강릉 원룸 영상이 전송된 날 새벽 2시 그 PC방 카메라 데이터에 따르면 짧은 머리를 한 검은 5세 청년이 시스템상 IP와 정확히 일치하는 14번 컴퓨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캡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였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사진은 옆모습이었지만 비뚤어진 인매, 눈 밑의 점, 약간 구부정한 자세까지 모두 제 옛집에 나타났던 그와 일치했습니다.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고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고 제 방에 전등을 갈아주었던 그 태식. 그가 바로 저를 몰래 촬영하고 민감한 사진을 유포하며 시아버지의 변태적인 행각을 도운 공범이었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빗독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지연이는 저를 대신해 영상, 사진, PC방 정보, 대조 사진, 그리고 텔레그램 협박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는 서류를 접수하고 이 사건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정황이 있어 형사과와 공조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직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설마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틀 후 경찰은 1995년생 경기도 거주 전반 타이 이태식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는 한 달여 전 거주지를 떠나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사 과정에서 제 방에서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한 일부 해외 계정이 발견되었고 그중 몇몇은 사적인 영상을 거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웠습니다. 단순한 몰카나 협박이 아니라 저를 상품처럼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룸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반짝이는 강릉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아 도망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악인이 여전히 저 밖에 활보하는 한 우리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휴대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카메라부터 소포, 그리고 태식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딸이 가엾어서, 화가 나서, 그리고 딸의 인격이 짓밟힌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우셨습니다. 엄마는 눈물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고 법이 있어. 끝까지 가보자.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진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의 한 원룸 주인이 태식을 본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증으로 방을 얻어 조용히 지냈지만 한 번은 프런트에서 USB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주인이 호기심에 열어본 USB 안에는 여성들의 사적인 공간을 몰래 촬영한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연쇄적인 병적 범죄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진실을 발견했고 살아남았기에 운이 좋은 것이라고. 저밖에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태식을 검거했습니다. 외곽의 한 원룸에서 메모리 카드와 USB를 소각하려던 중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으며 당신의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촬영 장비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진상이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방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바로 지연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는 몰랐지만 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민원실로 들어서자 수사관이 저를 옆에 있는 밀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음벽, 켜져 있는 녹화 장비, 그들은 저를 일방향 거울 뒤에 앉게 했습니다. 거울 너머는 태식이 신문 받고 있는 조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싹 마르고 머리는 덥수룩했으며 눈은 충혈되고 퀭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그가 카메라를 쳐다보는 눈빛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까? 태식은 가볍게 웃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 1년 전쯤요. 형수님이 막 3층 방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녀를 선택했죠? 깨끗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웠으니까요. 남자들을 미치게 만들지만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타입,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그 느낌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수사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제안했습니까?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제안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해냈죠. 하지만 준호 형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막지도 않았고 심지어 호기심을 보였죠.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며느리가 알게 하지 마라. 하지만 찍히면 나도 한번 보고 싶구나.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수사관은 계속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팔았습니까? 네. 해외 몇몇 커뮤니티에서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올렸는데 전자지갑으로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돈벌이가 쉬운 것 같아서 계속했죠.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기억 안 나요. 형수님 말고도 원룸 세입자 아줌마들이나 공장 근처에 사는 애들도 있었고 한 번은 여자 미용실 화장실에 설치해 본 적도 있어요. 기록을 하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거울을 손으로 쳤습니다. 저놈 만나게 해주세요. 저 병든 인간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한 수사관이 방으로 들어와 심각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김민서 씨, 대질신문을 원하신다면 허락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질실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태식은 수갑을 차고 발도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뻔뻔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하지 않고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한 번이라도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네가 내 인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태식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매일 밤 영상을 다시 보면서 분홍색 수건으로 머리 말리는 거, 다리 꼬을 때 왼쪽 다리를 먼저 올리는 거, 어깨 근처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까지도. 그런 건 나만 알아.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병적으로 자세히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감옥에서 썩어 마땅해. 그는 말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옥은 감옥이지. 하지만 내가 얻은 건 머릿속에 그대로 가져갈 거야. 네가 영상을 다 지워도 내 뇌에 저장된 이미지는 못 지워.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넌 그 안에서 고독하게 죽어갈 거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대질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는 윙윙 울렸으며 다리가 풀려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추고 나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지연아. 난 걔가 무섭지 않아. 내가 한때 침묵하고 참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무서워.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야. 지연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넌 이제 일어섰어. 넌 옳은 일을 했고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대질 신문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식은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몰래카메라 장비는 철거되었고 영상이 유포된 계정 목록은 경찰이 국제기술 플랫폼과 협력하여 처리했습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명예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강릉, 서울 연쇄, 몰카 사건이라 부르며 주요 피해자인 저는 사생활 침해에 맞서는 투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악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낸 여성의 부득이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켜려던 참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대문 옆 작은 우편함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풀로 봉해진 편지 봉투 하나, 보내는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이 오직 민서 씨께 개인적인 편지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차 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처럼 커터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란색 잉크로 쓴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남성적인 글씨체였습니다. 민서 씨, 죄송합니다. 저는 침묵했고 외면했으며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목숨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잡혔으니 더는 침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우는 태식이나 그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태식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시킨 사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LKW. 어릴 적부터 족보에서 지워진 준호의 이복동생입니다. 이강우라는 자를 찾으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한때 후회했던 사람으로부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강우, 준호 씨의 이복동생. 준호 씨에게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바로 지연이를 찾아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고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진짜일까? 장난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럴 리 없어. 이 글씨체에서 진심이 느껴져. 협박 편지가 아니라 고백이야.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법원 행정처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일반 조회 시스템에서는 숨겨져 있던 오래된 출생신고서 사본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름 이강우, 1993년생. 시아버지였던 이 씨의 혼외자. 저는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집에서 저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핏줄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강우는 한때 부산에 살았고 보안 감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1년여 전부터 SNS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전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 고소당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름 끼쳐. 전문적인 놈이야.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은 하수인에 불과해. 기기를 설치하고 유포하는 정도지. 하지만 기술에 능통하고 네트워크를 이해하며 심지어 IP를 숨기고 텔레그램과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건 강우야. 그가 아직도 날 감시하고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거나 네가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몇 번이나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진짜 배우가 이 모든 범죄의 핵심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제 전남편인 준호 씨조차 자신에게 이복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강우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증거가 있어요. 출생신고서도 고발 편지도. 당신은 이 일을 알아야만 해요. 아니, 아버지는 그런 이름 가진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른다는 거 믿어요. 하지만 날 돕고 싶다면 함께 그를 찾아내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할 거예요. 내가 도울게.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조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우리는 태식에게 돈을 지불했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LKW 건축이라는 낯선 이름의 전자지갑이 나타났습니다. 이강우와 일치하는 의심스러운 이니셜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좌 동결을 요청하고 상급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조력자, 심지어 이씨 성을 가진 숨겨진 인물까지 결탁된 정교한 몰래카메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칼날이 어둠의 마지막 껍질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익명의 편지를 받은 지 나흘 후 저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단서를 따라 배우를 추적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저를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강릉에는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골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와 제 앞에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8번 테이블 손님께서 보내셨어요. 오랜 친구분이라고 하시던데요. 고개를 돌려보니 창가 구석진 자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감정 없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현이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놈이 나타났어. 안개 카페 8번 테이블. 연락 대기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처럼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민서 씨.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 저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높은 광대, 각진 턱,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옅은 회색 눈동자. 그는 누가 봐도 유능한 IT 전문가처럼 보이는 차가운 지성미를 풍겼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강우구나. 그는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이복형이지. 단 한 번도 그 영감한테 인정받은 적은 없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로 복수하는 거야.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수. 아니, 난 복수하지 않아. 그냥 그들에게 통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것뿐이야. 저는 그를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에서 나는 뭔데? 내 변태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꼭두각시, 연극배우?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 넌 여주인공이야. 그 위선적인 가족의 가면을 벗겨내는 걸 도와준 사람이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몰카 범죄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는 몸을 숙여 휴대폰을 열고 제 앞에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놈이 내 아들인 건 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시는 그 이름 꺼내지 마라. 그놈은 오점이야. 혼의 자식이라고. 네가 한 번만 더 그놈을 데려오면 나를 아버지라 부를 생각도 마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강우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날 부정했어.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걸 만들고 당신처럼 순종적인 며느리를 들여서 더러운 과거를 덮으려고 했지. 내가 그를 편히 살게 둘 것 같아?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그를 증오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어. 난 너한테 빚진 거 없어.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그리고 내 용서도 필요 없어. 난 그냥 내가 겪은 일이 이 사회가 용납하는 침묵의 결과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은 처음 그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때 침묵을 선택했어. 첫 번째 카메라가 제거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았지. 당신도 그 침묵의 일부였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제 머릿속의 논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은 피해자 심리의 가장 약한 부분, 자책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컵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난 일어섰어. 그리고 넌 네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강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일어나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그 영감이 우리 엄마한테 낙태를 강요하고 개처럼 버렸던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 내가 16살 때부터 간직해온 거야. 그는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져. 경찰에 넘기든 언론에 제보하든 불태워버리든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이것만 기억해. 진실은 절대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열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외에도 시아버지가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메모리 카드와 신혼 첫날 밤 영상에 대해 무언가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역겨운 진실 아래에 파묻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가족, 제가 한때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그곳은 사실 피와
거짓으로 가득 찬 무대였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지연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 만났구나. 네,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침묵하다가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원 뒤에서 젊은 여자의 사진을 들고 아주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다가 뺨을 맞았지. 이제야 알겠어. 그게 이강우 씨 어머니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또 다른 어둠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강우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사건의 모든 서류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태식과 이강우는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물 유포, 금품 갈취, 그리고 조직적인 여성 몰카, 범죄 등 여러 심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뇌졸중 치료 후 범행 지시 및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했던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며 조용히 고통받았던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어둠 속에서 감시당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공포에 떨며 살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예전 도시로 돌아가지도 시댁이라 불렀던 그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강릉에 남아 작은 북카페를 열고 여러 여성 사생활 보호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제가 진짜 삶을 살고 있고 숨쉬고 있으며 나 자신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불에, 특히 여성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깨어있고 용감하며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삶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격과 신뢰를 서서히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나약함이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자녀들, 특히 딸들에게는 상대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희 제작진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나눔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언제나 즐겁고 굳건하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